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자료가 두 개 나가 있는데 그 최신 판례 해가지고 2018년 최신 판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형법 판례에서 형소법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추려 놓았고요. 이제 설명은 이제 형소법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 나간 자료는 그 제목이 형소법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우울할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우울할 때 이렇게 즐겨 보는 게 그 하지원이 나왔던 다모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형사법 이렇게 그 막판에 공부하고 정리할 때 이렇게 조문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들 있죠. 이제 여러분들 괴롭죠.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저도 괴로워요. 하여튼 이제 그런 중의적인 그 뜻으로 해가지고 형소법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조문 좀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리고 뭐 또 서면 또는 구술, 그리고 공개, 그리고 이제 법원직에서는 열람 등사 관련되는 부분 좀 쭉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비교해야 되는 뭐 절차에서 그 해당하는 몇 개 안 돼요. 그 부분하고 기타 이제 하자 치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들, 저희 시험에 나왔을 때 요 정도만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정답 찾는데 좀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요약하고 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또 너무 요약하게 되면은 이게 또 여러분들이 법전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가지고 조문 그대로 해서 인용을 했고, 중간에 그 밑줄을 제가 좀 그어놨어요. 그런 이제 편집은 이거 요 정도까지 편집은 제가 가능해요. 제가 편집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추가 자료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판에 해가지고 한 서너 번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 직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면은 이제 조문에서 장난치는 것들이 이제 손을 번쩍번쩍 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활용하시고요. 이제 판례 특강 해가지고 이제 형소법이 원래 이제 판례가 별 몇 개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좋아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형소법 판례들이 좀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형소법 관련된 그 판례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헌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형소법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소법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에서 저 이제 그 바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2018년도 그 판례를 다 모았는데, 그 W 지문에 그 문제화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판례만 그 설명드리고 가는 걸로 하고, W 지문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판례들은 제가 지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문을 구성했고요. 현재 19-2번 그 이제 W 지문에 이제 단고 나오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자료 하나 더 훔쳐가지고 가서 이 부분을 W 지문 교재에다가 오려 붙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 소심한 분들은 이거 가지고 밑에 복사집에서 한 부 더 복사한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가지고 곱게 오려 붙여서 W 지문 그쪽에 단권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단권하잖아요. 실질적인 단권에서 W 지문에 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지문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추가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최신 판례 있음 이러면 돼요. 최신 판례 있음. 그러면서 그 최신 판례에 지금 이렇게 나눠준 자료가 24페이지인데, 그쯤에다가 최신 판례 자료 여기 뭐 이렇게 13쪽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돼요. W 지문 보면서 이 부분에 최신 판례가 있구나 하게 되면은 이 자료 부분 찢어가지고 뭐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편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 추가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1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제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그래서 DNA 여러분들 이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사람의 유전자는 동물의 유전자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유전자 그리는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나? 이게 막 여러 개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유전자 지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봐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그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보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전과 자료를 보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과 자료에는 이놈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되어서 어떠한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 범죄로 해가지고 어떤 처벌, 벌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DNA 시료 자체는 나중에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인물의 동일성 여부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전과 자료, 개인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식별 그 자들과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국가기관, 공인된 국가기관만이 동일성 검증을 위한 그때에 잠깐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장주의 관련한 부분에 특이하게 이게 전개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이 갑에 대해서 너의 유전자를 조금 가지고 오겠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네가 비슷한 사고를 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돌리면서 지문처럼 해가지고 아 너구나 하면서 특정해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너의 DNA 이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에요.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이건 이제 헌법적 쟁점인데, 첫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DNA 시료를 채취하는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거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그런데 왜 형사소송법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재판에 일단 영장을 발부하고 이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속을 하게 되면은, 구속영장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구속영장,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판사에게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DNA 시료 채취하는 그 영장 그 절차 조항들이 이러한 사전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주지 않아서 위법하더라. 그리고 집행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는데,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417조의 준항고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준항고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시료가 뽑혀서 이렇게 이제 DNA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시료가 채취가 되게 되면은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대. 재판 청구권. 현재 그 내용들 보면은, 그래서 19-2번 그 지문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영장 발부 후에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요. 그 옆에다가 조금 적어 놓습니다. 영장주의 위반은 아님. 영장주의 위반은 아님. 자, 1번 그렇게 해놓고 2번 그리고 평등권 침해도 아님.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판단했으니까 결론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0-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번. 10-2번은 그냥 그 판례 해설 부분으로 보겠어요. 해설 부분. 그래서 수사 지휘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누설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 거기 뭐 1번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 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이다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이다. 자, 그래서 수사 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그 옆에다 좀 적어 놓습니다. 반대 표시하고 불기소 결정문 적어 놓으세요. 불기소 결정문. 자, 수사기관의 그 불기소 결정문은 증거 개시의 대상이죠. 자, 그 판례와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7-2번은 이제 97-2번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고소 취소
고소 취소의 시기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의 시기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그러면 특별히 판사하거나 하지 마세요. 예, 한 번만 설명용으로 듣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결론만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되는 판례들이에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가 있으면은 327조 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게 되면은 327조 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심 판결 선고 전, 이게 판례는 그 전에 이 규정이 획일적 규정이라고 했어요. 획일적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을 막고 사법 차원의 남상소도 막고 사법 차원의 낭비도 막기 위한 획일적 규정이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었고 그 판례의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확인하는 판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은 쌍방 명예훼손이에요. 쌍방 명예훼손 사건. 쌍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그래서 갑과 을이 쌍방이 피의자이고 피해자인지 이런 사건에서 상호간의 고소가 있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쌍방 명예 사건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갑에 대해서는 1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을에 대해서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야 우리 지저분하게 이렇게 다투지 말자 하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상호 간에 이제 처벌 불응 의사를 표시하게 됐는데 같은 시기에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재판부에 했겠죠. 이 두 개는 당연히 병합 심리 되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병합 심리가 아니구나 참. 1심 진행 중이고 2심 진행 중인데 자 동시에 합의서가 각각 자기들 계속 중인 법원에 이제 합의서가 제출되고 처벌 불응 의사 표시가 같은 시기에 제출되는데 1심에 진행 중인 이 갑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2심에 이 합의서가 제출된 을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인데 이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처벌 의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은 특별히 문제되는 규정이 아니다. 헌법에 합치되는 이제 그러한 조항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결론만 좀 봐주면 되겠어요. 자, 반의사 불벌죄인 97-2번 보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인 쌍방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각자 서로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처리한 시점이 같은 경우에도 1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과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은 각각 결론이 달라진다. 1심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 327조 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할 거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2항 부분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가 다르다라는 취지이고 2항 옆에다가 이제 판례의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있는데 2항 부분 옆에다가 반의사 불벌죄 동그라미 한 다음에 다른 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요. 다른 점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가 다른 점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하나 알면 되겠고요. 다음 뭐 취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공한다.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래서 이제 이 멘트와 조금 연상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원조교제 사건이 있었죠. 원조교제 사건. 그 원조교제 사건이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그런 사건인데 최초 친고죄였다가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되었어요. 그때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되는 취지의 멘트가 이 멘트예요. 이 멘트.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종래에 반의사 불벌죄마저도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망 부분은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 그 획일적이다 이런 멘트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와서 이제 영어 표현과 모욕 사건인데 이거는 그냥 재밌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여기 W38면 117-2번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거는
그 의문문이 아니에요. 의문문이 아니고 여기는 you are fucking craz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 좋죠. 여기 are you fucking crazy가 아니라 you are fucking craz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 그런 취지거든요. 실제 이제 그 뭐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40대 주민과 60대 주민이 있었는데 60대 주민이 영어를 쓴 거예요. 근데 40대 주민이 이제 40대 주민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아, 이 자식 뭐지 하면서 째려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 40대 아저씨가 60대 아저씨인데 막 반말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경비원이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이 자식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말을 한 걸 경비원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원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 60대 아저씨를 여기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모욕죄로 고소. 그래서 60대 아저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겠어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죠. 재판 청구권과 행복처우권 침해를 이유로 그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인용 결정을 받은 거예요. 예. 자, 여기는 너희들 영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버킹은 very 뭐 이런 말이 다 매우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모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소원 인용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넣어놨고요. 예. 자, 그다음 133번에 이제 그 무고죄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갑이 A를 자 고소합니다. 고소. 자, 갑이 A를 뭐 사기로 고소를 할까요? 네. 사기로 해가지고 A를 고소하게 되면은 A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한 사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 갑은 이제 무고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무고죄. 자, 그런데 똑똑한 수사기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기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기 사건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 종결될 수도 있어요.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 종결될 수 있고, 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됨과 동시에 자, 갑에 대한 무고를 인지해 가지고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수사 진행하고 이 무고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무고죄에 있어서 갑이 형사처분을 이렇게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한 그 사건에 있어서 자, 갑이 재판의 확정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때 그 재판 확정 전이 어떤 재판을 얘기하느냐요. 재판 확정전. 그 재판 확정전은 이 재판 확정전을 얘기하느냐, 이 재판 확정전을 의미하느냐 이거. 둘 다 포함한다라는 취지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무고죄에 있어서 이제 자수하거나 자백한 때 그런 필요적 감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수와 자백은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의 그 수사의 단서로서 자수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 자, 자수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수인데 자백은 그냥 추궁에 의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에서 필요적 감면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 공판 단계에서 자수해도 필요적 감면하라.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해도 필요적 감면하라.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도 그 재판이 확정 전에 네가 자수 자백하게 되면 그것도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33-2번 보게 되면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 확정 전에 자백한 경우에 자수 부분은 이제 논외로 하고 자백한 경우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한 이제 형법계 해석에 있어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자, 지금 여기는 자, 이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너의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되어서 너의 재판이 자, 절차가 진행되고 그 재판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놈이 재판에 아예 가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버렸다 하더라도 이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예요.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피고소인에 대해
그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필요적 감면하라.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뒤에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2항 부분 보겠습니다. 2항 부분 바로 인근소란이에요. 인근소란. 지금 여러분들 시험 임박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노량진 여기 방음 잘 안 되죠.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리고 옆방에 코 고는 놈이라도 하나 있으면 미쳐버리겠죠. 다 견뎌내야 돼요. 자, 그거 견뎌내시고 싸우면 무조건 손해요. 참으세요. 잠 조금 덜 자도 일단 눈만 감고 있으면은 이제 피곤은 좀 풀리고 이제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인데 인근 소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못 참겠으면 112 신고를 하면 돼요. 이제 112 신고해가지고 자 갑니다. 인근 소란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 112 신고를 당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관입니다. 112 신고 들어왔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하였더니 자, 문 열어주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전기를 차단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 예,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하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1심, 2심 이쪽 부분에서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조금 과잉해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취지, 무죄 취지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에 와서 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적법하다요.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적법하다. 경찰관들 힘 팍팍 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이게 이제 한 1,500만 원 썼겠죠. 이 정도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인 선정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 예, 인근 소란 좀 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 이제 대인적 그 강제처분 관련한 부분에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로 해서 이것도 이 부분도 이제 음주 감지기에서 이제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좀 강화되었죠. 윤창호법 관련한 부분에서 자,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와요. 음주 반응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그 2항 부분입니다. 2항 부분. 음주 감지기 반응이 음주 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 임의 동행 형식으로 음주 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향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현장을 도주하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현장을 도주하려고 하자 약 5분 동안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거. 자, 붙잡았다가 음주 측정기가 도착한 후 자, 피고인의 측정 거부 행위를 이유로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한 사안입니다. 이거 적법하다고 해줘야 되겠죠.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해가지고 경찰관들의 애환들이 많이 조금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그 부분이 대단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음주 단속하는 그 경찰관들이 진짜 힘든데 거기에서 진상짓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어가지고 그 판례들을 악용해가지고 그 단속 경찰관들을 좀 이렇게 예먹였는데 이제 지금은 윤창호법과 이런 판례들이 같이 연동해가지고 음주운전 관련한 부분이 조금 이제 엄벌되게 되는 취지이죠. 그래도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구닥다리 판례들 이제 시험용으로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판례 215-2번 판례 이제 난민 관련된 절차들인데요. 난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조금 이제 열린 시각으로 좀 이제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거기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난민의 역사 아닌가요? 난민의 역사. 고구려 멸망하고 중국 등지에 떠돌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조영이 뭐 걸사비호하고 뭐 이렇게 흑수도라고 해가지고 발해를 세우고 이랬잖아요.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유민들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우리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무장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6.25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었고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유민이면서 난민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이 뭐 어디 그 뭐 어디 이제 전쟁이 있는 그 나라를 잊어먹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난민. 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외국인 갑이에요. 자, 이 나라에서는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피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난민 뭐 관련된 심사 중이에요. 난민 심사 중인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강제 추방을 시키기 이렇게 전 단계로 해가지고, 자, 이분을 이제 그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게 되면은 이게 뭐 환승구역 있고요. 환승구역 있고, 제가 공항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송환 대기실. 자, 송환 대기실에 있고, 이제 환승구역으로 이제 이동이 금지가 된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송환 대기실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게 강제 출국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예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에서 이 송환 대기실에 실질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져 있는 이 구속. 자, 이 구속된 자와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는 애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호인 접견권 관련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헌법 12조 사항, 이쪽 부분. 종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에요. 선례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 12조 사항을 보게 되면은 체포 구속된 자는 누구든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그 기본권이 있는데, 그 기본권에서 체포 구속을 당한 자는 종래 사법 절차에서 구속된 자만을 의미하고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도 여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선례 변경하는 게 판례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송환 대기실에 있는 갑과 변호인의 만나는 권리, 자, 이렇게 해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이제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보게 되면 결론에서 여기는 문구들 다 좀 체크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항 부분 해설 부분에 있는 그 판례로 보겠습니다. 1항 부분 보게 되면 헌법 12조 사항의 뭐 어떤 취지에서 두 번째 보면 헌법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즉시 보장된다. 그래서 2항 부분에서 종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변경한다. 3항 부분 보면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송환 대기실에서 벗어나 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자, 폐쇄된 공간인 송환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 당시 헌법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상태였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에서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서 출입국 소장이 아니라 출입국 외국인청장 이렇게 개정된 이제 형태이고요.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그다음에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 중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터미널 보셨나요? 터미널? 톰 행크스 나와가지고 터미널 이게 있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조금 원시적이지는 않고, 이제 거기에 송환 대기실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뭐 맥가이버처럼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해내고 착착착착 하면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아름다운 영화가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톰 행크스 3항 부분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3항 부분 옆에다가 톰 행크스의 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시험 끝나고 이게 다 도움이 돼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가서 이제 9번 판례는 이제 범인들은 계속해서 진화하죠. 수사기관도 진화해요. 조금 뒤늦게 진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리딩 케이스가 됐던 판례가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근당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자 이제 거기에서 내용은 이제 전자정보 자체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떼어 가지고 오는 것 또는 하드 카피 이미징 해 가지고 오는 것 그 과정에서 일단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 옮기고 자 탐색하고 복제 출력하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라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 절차들이 번거로웠고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요원들을 키워서 진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정보를 선별해서 바로 출력해 버리면 압수수색 절차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수사기관에 휴대한 저장 매체에 복제를 했죠. 네, 그리고 수사기관 사무실에 와서는 더 이상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왜? 압수수색 절차가 종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선별이라는 멘트를 찾아야 돼요. 선별. 이게 키워드입니다. 선별. 그래서 9번에 이제 1항 부분 괄호 안에 1 보게 되면은 자,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 멘트를 찾으면 돼요. 선별한 다음 자,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다. 그래서 추후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후속적인 부분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제 2항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이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건 이제 물건이었을 때 이거예요. 지금은 전자 정보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 형태로 이제 문구가 살짝 바뀌어요. 자,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압수 직후 이제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은 자,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첫 번째 1.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두 번째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세 번째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압수물 목록 교부 방법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이거요. 자, 이 형태를 자, 1항으로 다시 갑니다. 1항. 자, 법원은 어쩌고저쩌고에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 목록은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은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법원이 정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최근 판례이고, 그다음에 강제체뇨에서는 이제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강제체뇨의 논점은 강제체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강제체열에서는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논의가 다른데 강제체열에서는 일단 감정처분 허가장이라는 영장이 필요하고 또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가능하다요. 그래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면은 강제체열에서는 사전영장 자 플러스 사후영장을 같이 아우르고 우리 시험용으로 나와 있는 판례들은 사후영장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 사후영장이 범죄 장소에 의해서 216조 3항에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응급실 등의 장소는 그 범죄 장소에 준한다.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갔던 부분인데 이제 강제체뇨에서는 이 사전영장 부분만 조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감정처분 허가장 이 A의 방법은 똑같고요. 네, 감정처분 허가장이라는 A의 방법 또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여기서는 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영장을 발부받는데 마약사범이에요. 마약사범에 대해서 자 소변 30cc면 소주 한 컵이 안 되는 양인가요? 예. 이제 그리고 머리카락 80가닥? 아 이건 좀 심한데. 머리카락 한 2월 정도만 뽑아도 되지 80가닥.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제 강제체뇨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실효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는데 얘가 협조를 안 해줘요. 협조를 안 해줘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강제로 소변을 채취합니다. 이게 적법하다요. 수갑을 채운 것도 적법하다요.
여기는 이제 논의가 여기서는 일단 강제 체열하고 구조는 똑같다 보면 되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헌법 볼 때 마약 사범에 대하여 이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이제 소변을 받아 이제 제출하게 하고, 거기에 불응하였을 때 간접 강제를 취하는 것, 제재를 강화하는 것, 그거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판례와 달라요. 자, 여기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요거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결론. 자, 이게 압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 자, 그리고 그 압수의 방법으로 할 때, 자, 그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소변을 강제로 채취해도 적법하다. 판례. 그래서 강제체뇨에서는 이제 소변 그 두 번째 이항 부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양가로 2번 강제체뇨와 영장주의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 감정처분 허가장 동그라미 하나 쳐주면 돼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한편 이항 부분으로 가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다 집행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일 끄트머리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실관계 양가로 4번 밑에 사실관계를 보면, 자, 피고인이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피고인의 소변 30cc, 모발 80수 너무 많이 뽑았어요. 이건 우리나라 과학 수사가 이 정도가 아닐 텐데 한 10가닥 정도면 사실은 충분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이런 멘트 나오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이제 이 부분도 적법하다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11번은 지금 여기가 질문이 많은데, 저희 이제 그 영장주의를 규율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 헌법 12조 3항에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영장주의를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장주의 예외,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의 예외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헌법 16조에서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 주거의 자유에서는 예외의 규정이 없다예요. 예외의 규정이 없는데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봅니다. 입법의 불비. 그래서 여기 주거의 자유 부분에서는 예외의 규정이 없지만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외 인정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외를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예외에 관련해서 이쪽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 216조 1항 1호예요. 1호. 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포 또는 구속을 하죠. 그럼 이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 통상 영장에 의한 체포, 그다음에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세 가지가 있고 구속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16조 1항 1호는 이렇게 해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놈을 잡으려고 하면, 이놈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때 이놈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들어가는 행위 부분이 216조 1항 1호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겠다예요.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예요. 이 영장주의 예외는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주거에 들어가는 그 행위 관련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있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거의 자유,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긴급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돼야 한다예요. 긴급성이 인정돼야 한다인데, 여기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에서는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그대로 인정되잖아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염려해서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할 그때만 문제가 된다고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로
그 체포영장으로 이제 타인의 주거에 수색을 하러 가는데 개연성만 있다는 것만 개연성만 있으면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긴급체포 자체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인정되는 거고요. 현행범 체포 자체도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요건에서는 긴급성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하나 체포영장일 때만 안 된다고요. 체포영장일 때만. 그래서 체포영장 부분만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 적용. 계속 적용한다는 건 체포영장은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고 현행범법 체포, 긴급체포, 구속에 있어서는 남의 집 박차고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를 해주는 거죠. 이건 좀 특이한 멘트들이 나오니까 11번 그 멘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부분에서 일단 명확성 원칙에 예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2항 부분에서 헌법 12조 3항과 헌법 16조 후문이 다르다는 거죠. 규정 체계가 조금 다르다. 12조 3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16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이고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저쪽에서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요건으로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헌법재판소 해석에 의해서 도출해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판 대상 조항은 체포영장만 문제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어쩌고 해서 여기에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요.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 헌법 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여기는 좀 요즘 이제 10대들 이제 중2병 이렇게 걸리게 되는 애들은 이제 부모님들 말 잘 안 듣잖아요. 부모님들 말 안 듣고 그나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대화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만만한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에 자기 방에다 팻말 딱 붙여놓고 문 걸어 잠궈버리는 거죠. 부모님들 함부로 거기 쳐들어가면은 그런 애들은 바로 엄마 아빠를 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로 고소할 놈들이에요. 예. 아무튼 그 방을 함부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좀 이제 집에 내가 혼자서 몰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이 시점에 혼자 몰래 영화를 볼 때 꼭 문을 걸어 잠그고 가는 거죠. 근데 걸어 잠그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너무 크게 들리죠? 예. 부모님이 듣고 딱 오는데 딱 알죠.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걸 잠그는 소리 때문에 와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주거의 자유 관련한 부분, 가족들이 나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도 노크 없이 들어와도 불편한데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이 너희 집에 금방 들어왔거든 하면서 쳐들어온다라는 거 위험한 거죠. 체포영장일 때에만 주거의 자유,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긴급 압수수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들, 체포 현장 긴급 압수, 범죄 장소 긴급 압수,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긴급 압수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유효해요.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3가지나 나왔어요. 3가지. 예. 결론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결론. 이게 첫 번째 355번 그 지문은 여기 종래 패킷 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이제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패킷이라는 말은 통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패킷이라는 말은. 실무상 패킷 감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패킷의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은 인터넷 회선 감청이에요. 인터넷 회선 감청. 자, 그런데 이 인터넷 회선 감청하는 것 중에서 패킷 감청 형태만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 조항 중에서 패킷 감청이 아닌 다른 형태는 살려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패킷 감청 형태는 안 돼요. 패킷 감청 형태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여기 부분 보게 되면은 제 3항 부분 범죄 수사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감청 제도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은 3항 갑니다. 3항. 인터넷 회선 감청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자,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항에서 조금 특이한 멘트가 나와요. 사항. 헌법 12조 3항에 정한 영장주의가 자,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그 뒤에 부분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 부분은 어디로 가게 돼요? 네, 재판 청구권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멘트니까 여기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패킷 감청은 뭐 통신 제한 조치의 인적 범위, 물적 범위를 넘어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결론. 우리 이제 패킷 감청 이제 안 된다요.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 내주면 되겠습니다. 357-2번 이제 여기는 기지국 수사인데 여기 이제 그 선거철이 되면 온갖 저기 불법 선거 운동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런데 갑이 A에게 돈 봉투를 주는 걸 CCTV로 목격을 했어요. 자, CCTV에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 봉투를 주는 갑이 돈 봉투를 주면서 전화를 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시간대가 CCTV에 나오겠죠.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 데서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휴대폰하고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 자, 기지국이 있는데 휴대폰하고 기지국까지만 무선이죠. 네, 무선이고 그다음에 기지국끼리는 유선이에요. 뭐 광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선인데 자, 이 휴대폰 회사가 또 여러 개가 있죠. 기지국이 또 다른 데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대에 각 통신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전화를 한 놈이 누군지 그 놈의 인적 사항하고 그 놈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 자, 이러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게 가능하냐예요. 네, 여태까지 많이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하는 중에 갑은 이제 못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뭐 SK텔레콤, LG텔레콤 뭐지? 뭐 이게 거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몰라. 아무튼 이 A 그 대형 이쪽에 여기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그 영장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서 영장을 집행했죠. 그런 다음에 이 대상자들 그 시간대에 전화한 놈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한 다음에 수사가 종결됐어요.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당신 그때 통화 내역한 거 수사기관이 조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통지를 해주죠.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 기자가 한 명 있었어요.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따 내 그때 시기에 기사해가지고 그때 특종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특종을 못 잡고 지금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죽겠는데 이게 왔어? 뭐라고 와 이건 미치겠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제기한 사안입니다. 기지국 수사 이게 기지국 수사예요. 이 기지국 수사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요. 기지국 수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등을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는 여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요.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이항 부분 있죠. 이항 부분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예요. 자,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기지국 수사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장주의 본질은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되지는 않는다요. 자, 그런데 기지국 수사에 대하여 모두
바로 위헌 판결을 이렇게 위헌 선언을 할 수 없는 게 이 기지국사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선거 사범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뭐 경찰, 검찰 다 자유롭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뭐 정권이 한번 딱 교체되니까 이거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자, 이런 건 말고 유괴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그 357페이지 7-3번 보게 되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 정보 추적 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조항과 통제 조항에 헌법재판소 그냥 결론 딱 내주면 되지 뭐 불편하게 해가지고 법 조문을 너무 많이 이제 해집어 놓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판례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여기 구조는 일단 이제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갑에 대한 일단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이놈이 도망다니니까 이게 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놈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위치 추적 관련한 부분에 통신영장을 하나 더 받아요. 실무상 통신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걸 집행하러 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 갑이 지금 기지국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될 때는 조금 강력한 신호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 때에도 이놈이 이동을 하죠. 그러면 여기 A 기지국이 있고 B 기지국이 있는데 여기 전화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요 놈의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이 기지국과의 무선이 연결되죠. 그러다가 갑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무선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 무선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여기 지금 이 범인이 여기에서 이 B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빨리 현장 출동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위치 추적 관련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저희 패킷 감청하고 기지국 수사하고 위치 추적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그 구조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러면서 이제 이 통신영장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요걸 요청할 수 있는 조항. 법원이 허가하는 조항은 영장주 위반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하고요. 이제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 그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수사 중이면 갑을 못 잡아서 아직 수사 중이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통지가 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통지 조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우리 소업령으로 형사법 소업령으로는 일단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그리고 위치 추적 이 세 가지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론 내주면 되겠어요. 나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헌법적 쟁점이니까 저희는 이제 결론만 일단은 조금 설명은 해놓았는데 이게 결론만 저희는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의 종결 처분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을 몇 개 확인하고 이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11페이지 4-2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4-2번을 보게 되면은 좀 이 형사소송법 모든 조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 언급하는 조문들 있죠. 그 조문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최신 판례에서 여기 일단 258조 1항 그 지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조 1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 이런 멘트가 나올 때 여기 258조 1항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검사가 고소 고발 있는 사건을 수사 종결을 하게 되면은 공소 제기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타관 송치하든지 모든 처분을 하게 되면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례를 보면서 인용되는 조항들의 법조문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밑에 그다음에 259조는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불기소 결정이 있었을 때 고소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은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취지 통지하라. 이유
이유 서면 설명하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제도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제 다투기 위한 이 두 조항의 통지와 이유를 설명하는 거 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지와 고지 제도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여러 개의 사건으로 갑을 고소했는데 그 중에서 검사가 통지를 안 해줘요. 자, 실체적 경합범 A, B, C, D 이 정도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A, B, C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D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취지 통지를 안 해주느냐, 여기 이유 설명 좀 해봐라라고 했는데 이게 저 검사가 씹어버리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뭐 시끄러워 하면서 그냥 다른 사건의 수사를 계속 해버리니까 이분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행정소송. 검사가 나한테 이렇게 통지하고 고지를 해줘야 할 이렇게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 검사 나쁜 놈, 이제 검사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말이 어렵죠? 이거는 헌법소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공권력에 행사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여기는 이 불기소 처분 가지고 다퉈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을 보게 되면은 1항 부분 처분 결과 통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그다음에 공소 부재기 이후 고지 제도는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정도 멘트 보시고 실제 사안은 제일 끄트머리 보면은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정 신청 이쪽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소 제기 관련해서는 뭐 61-2번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성권이다. 공소 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 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제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판례인데 최근 그 판례에서 이제 하나 확인을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부분 설명하고 아마 2타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2타임 정도에 끝날 것 같고 여기 뭐 이덕훈 선생님도 도망갔으니까 이덕훈 선생님도 도망갔으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도망가려고요. 예. 자, 그래도 이제 형식상 30분 정도는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한 타임으로 끝내고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 도망갈 거예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